안녕하세요. 예, 전 이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강의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노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강의해 오면서 수험생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은 찍신입니다. 찍신. 시험 문제를 잘 찍는다. 네, 그렇게 돼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우리 강남 강남 여기 새롬에서 이제 강의가 예정이 돼 있다가 시간표가 약간 또 좀 꼬이면서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왜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기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요 기초서로 돼 있죠. 과정 자체는, 커리큘럼 자체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그 화요일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여가지고요. 그날이 휴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강의를 할 거냐면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를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은 없지만 책 안 보셔도 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책은 없지만 그 내용을 미리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포함해가지고 용어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알아둘 그러한 내용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한두 군데 여기 그림 보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민법이 뭔가 하는 건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민법에 의해가지고요. 민법이 뭐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사인, 요건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사법이다. 그래. 사법의 반대말은 공법이지. 헌법, 행정법 이런 거 공법이니까 민법이니까 왠지 이건 사법이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법이다. 일반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민법이 뭔가라는 느낌이 오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에 적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로 많이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가지고 가령 김아무개 씨가 토지를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집 같은 걸 하나 지을 계획이었는데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자기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근데 바빠가지고 한참 동안 이 땅을 못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흘러가지고 내 땅 잘 있나? 라고 갔더니 그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해가지고요. 가서 배를 띵동띵동 눌렀더니 여기에가 이모 씨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모 씨가. 자, 그러면 이제 이처럼 김모 씨, 이모 씨 매번 적으면 귀찮죠. 귀찮으니까 요 김모 씨는 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이모 씨는 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갑이 돼보십시오. 지금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것은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린 거죠.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는가?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건물 없애라 라고 하겠죠.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야, 건물 없애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법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 민사소송이 되겠죠. 그러면 소송이란 건 뭐냐? 그냥 간단한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대신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그래서 말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어느 한쪽에는 권리가 있고 어느 한쪽에는 의무가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소송은 건물 철거 소송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 청구 소송.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 땅인데 을이 갑의 승낙도 없이 토지를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그 다음에 요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판례를 읽다 보면 원고, 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 상황에서는 갑이 이길 수 있겠죠. 갑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적용될 규칙들이 있다는 규칙. 이러한 싸움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기준 또는 근거, 요게 뭐냐? 요게 바로 민법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싸움에 적용될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거. 그러면 여기에 적용될 근거는 뭐가 있느냐? 우리 법전을 뒤집어 보면 됩니다. 민법을.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첫 번째로 세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민법 조문이 그대로 적어지고 O냐 X냐 내지는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틀렸는가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가령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민법에 자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이제 몇 조 요걸 적는 겁니다. 214조에 보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나중에 우리 다 보게 되는 거니까 전체를 적지는 않겠습니다.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은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그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조문입니다. 조문. 그런데 이런 실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을은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은 것. 그게 뭐냐면 판례라는 겁니다. 판례라는 거.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조문이 한 30% 대략, 판례가 한 7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을은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을이란 애는 이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건물 임차인. 그 말은 건물 자체는 을이 지은 게 아니라 가령 박모 씨, 병이란 애가 건축을 했고 그걸 빌려서 을이 쓰고 있다. 그런데 띵동 해가지고 을이 있었기 때문에 갑이 을을 피고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아주 자주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이 건물, 자, 철거한다는 말은요, 이걸 깨부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철거 처분권. 그러면 임차인은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요 임차인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너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다시 임차인은 이거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온다. 다음에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이번에는 이제 을이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건물주를 상대로 야 철거해 하는데 얘가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업체에 견적을 한번 뽑아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직접 철거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철거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갑이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방해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 요거 1,000만 원,
요거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요걸로 이동 가지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이런 소송을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올해 29회 시험에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뭐 제거 청구권입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이지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죠. 이 조문은 제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으면 승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갑은 패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판례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판례입니다. 조문은 그대로 적어서 나오는 것, 실제 사건에 대해서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 청구,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게 바로 판례. 이렇게 해서 이게 시험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두 바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바퀴가 있고 그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라는 것도 이미 조문과 판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문을 공부하고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될까? 그거는 기출문제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기출문제죠. 기출에서 나왔던 이미 출제가 됐던 판례들이니까 얘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시험의 정체고, 우리 시험.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시험 공부도 어차피 세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것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교과서를, 기본서를 정독하고 다독하는 거. 요게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는 중요해질 겁니다. 중요해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요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또 그 판례들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요, 작년 시험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쭉 인강만 열심히 들으면서 반복하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좀 필요하게 됐냐면 스스로 읽는 거, 스스로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 자 1차에서 개론 40문제, 2차 아시는 것처럼 민법 40문제를 보는데 80문제를 100분에 풉니다. 100분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한 문제당 할애되는 시간은 1분 15초. 그런데 마킹할 시간을 감안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1분에 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분에. 그러면 1분에 풀어야 하는 결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읽어보면서 그냥 바로 이 결론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 중요한 부분은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아닙니다. 까먹는 겁니다. 까먹는 거. 왜냐면 지금은 요 두 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는데 유사한 거, 또 좀 다른 거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양재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민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까먹어집니다. 까먹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반복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세 바퀴로 시험은 조문과 그 다음에 판례 어떤 거 공부할까는 기출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수업과 그 다음에 정독을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반복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저기 아까 민법은 개인들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한쪽에 권리가 있다, 한쪽에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권리 의무 관계.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철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민법을 쭉 공부를 해보시면요, 조문들을 읽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많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라는 표현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를 규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법률 관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재산 관계, 다음에 신분 관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재산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재산권, 신분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신분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재산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요걸 다루는 물권법. 그 다음에 사람, 즉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까? 채권. 이렇게 되어 있고, 신분관계, 그 다음에 여기 친족법, 상속법. 친족법, 죄송합니다. 친족법, 상속법. 친족법,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입양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하는 거. 요렇게. 그런데 요 부분은, 요 신분 관계는 우리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총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칙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권법에도 적용되고 채권법에도 적용되고 이런 공통적인 거. 그럴 때 저희 시험 범위가 전체가 아니고요.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권법은 거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인데 제외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질권이라는 물권은 제외하고 전부가 시험 범위입니다. 전부가 시험 범위. 그래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채권법은 모두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채권법 중에 일부인 계약법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법에서는 이제 10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다시 한 번만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 법률행위 부분, 그 다음에 질권을 제외한 전체,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되고, 요거는 이제 34문제밖에 안 되죠. 34문제밖에. 네, 그럴 때 이제 가령 계약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계약법 총칙하고 계약법 각칙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여러 개의 계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칙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우리 용어 매매의 정의, 갑이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X건물을 을한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 몇 번지 X건물 너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을 때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라고 하게 되면 둘 간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 민법 563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매매의 의라고 해가지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 조문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쪽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요거를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게 기출이 됐느냐? 재작년 27회에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정답 지문. 그러면 물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네. 물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나왔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적어졌나요? 재산권. 재산권. 여기 재산관계.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면은요, 자동차, 건물,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사고 파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무형의 권리. 물건이라고 안 적어져 있고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권리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매매 계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매매 계약의 그림은 아주 많이 그립니다. 많이.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은요, 갑이 을한테 야, 내 부동산 너 1억 원에 살래라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해주냐면 청약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판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을이 오케이 1억 원에 살래라고 했는데 9천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겠죠.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요게 합친 맞아 떨어지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각각 대립하게 되어 있는 거, 얘는 지금 판다고 하고 있고 얘는 지금 산다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건을 판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산 사람을 우리가 매수인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요, 요거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요. 약속한 대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갑은 을한테 뭘 약속을 했냐면,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을 판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러므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그 약속대로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 자, 이렇게 적으면요,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 그럴 때 거기를 줄여서 소라고 하고, 요 의무는 마이너스, 소유권 이전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니까 뭘 부담하겠습니까? 대금 지급 의무. 그런데 의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권리도 갖게 되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너 약속한 거 지켜라 라고 해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걸 먼저 하나를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매매 계약이 있었더니 그 결과물로서 이러한 권리 의무들이 발생을 했구나. 이제 그 개념 정도만 일단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의 의의와 시험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약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용어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용어들 알아야 된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강의는 처음 들으신다 하고 전제하고 11월 10일 달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용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 변동은 무엇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느냐? 권리가 이 변동이요.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게 발생됐죠. 이런 것처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 소멸되는 것. 발생, 변경, 소멸. 네, 이러한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람의 입장에서 봐보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겨나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했다. 그 다음에 변경은 그냥 그대로 적고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멸은 권리를 상실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고 요게 이제 우리 민법 조문에는 어떻게 적어져 있느냐. 좀 기니까 줄입니다. 여기 득자하고 실자하고 변경. 요걸 따가지고 득실 변경이다. 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득실 변경.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일단 용어를 조금 더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주시겠죠. 다시 이자 1년에 30% 드릴 테니까 1억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도 안 빌려주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어제 날짜로 보존 등기를 마친 싱싱한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담보로 잡으시고 10억짜리 가령. 다음 이자는 20% 빌려드릴 테니까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유자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고민해 보실 만도 하겠죠.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여러분은 여유자금이 있고 저는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그거 가지고 담보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담보로 제공한다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갑하고 을하고 자, 제가 갑입니다. 제 건물 요거를 여러분한테 담보로 잡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계약서를 우리가 2개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출계약서, 법률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요거 계약서를 하나를 씁니다.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돈만 빌리는 거, 돈만. 1억 원 빌려주기로 한다. 조금 전에 담보로 제가 담보를 잡힌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담보에 관련된 계약서 하나를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설정 계약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 설정이라는 용어, 요거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간단하게요. 나중에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갑하고 을 중에서 저당권 설정자. 갑입니다. 갑.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여기는 지금 설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령 우리 아까도 했던 것처럼 갑하고 을하고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약속에 따라서 갑이 을한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격려를 하게 되면 이제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은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랬지 갑이 소유권을 설정한다고 하지 않았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그랬지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이 있으면은요, 요게 가령 소유권이라고 치면 우리 민법 211조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은요,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용한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 수익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빌려주고 차임받으면 임차료 받으면 그걸 수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처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기에 지금 처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물론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애한테 처분하고 애한테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 그랬을 때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반쪽을 교환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환가치. 그래서 아까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원래 소유자였으니까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지배를 하고 있다가 요거를 을한테 넘겨주고 없어지게 되는 거. 그럴 때 요걸 이전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그대로 가고 있죠.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옮겨가는 것. 요거를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건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원래는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다 지배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요 처분 권능 요것만 을한테 이렇게 떼주는 겁니다. 떼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갑의 소유권은 우리 담보대출 은행에서 빌려도요 여전히 소유자가 그 물건 사용 수익하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교환가치 요것만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처분가치 교환가치 죄송합니다. 사용가치는 갑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환가치 요거를 을이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갑이 을한테요 요거 떼주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동그라미를 넘겨주는 걸 이전한다고 하고 이처럼 떼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설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하는 사람이나 설정하는 사람이나 다 누구냐면 부동산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다. 여기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을한테 넘어갔다. 갑 요거 지금 저당권 을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을이 저당권자고 다음 갑이 저당권 설정자인데 설정자는요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분 권능이 애한테 넘어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처분 권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 끼고 산다라고 할 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사는 거죠.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가령 이게 은행이면 은행이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돈 빌린 사람이 제대로 안 갚을 때 제대로 안 갚으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매에 붙여버리죠. 경매에 붙여버려서 결국에는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얘가 처분 권능은 없지만 장래의 처분 권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변제를 안 하게 되면 경매에 붙여버린다. 그게 바로 처분한다. 자 그러면요 저당권이라는 단어에는 설정이라는 단어만 붙을까요?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단어도 붙을 수 있을까요? 이전한다는 단어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동그라미에서 반쪽만 떼줬죠.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제 건물 10억짜리 저한테 1억 빌려줬고 그 다음에 담보로 잡아서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언제 변제를 하기로 했냐면 내년 말에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019년 말에. 그런데 여러분이 급하게 내년 초에 돈이 필요하다. 현찰이 급히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걸 팔아야죠. 저당권, 재산권이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을이라는 사람, 여러분은요, 지금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빌려줘가지고 1억 원의 사람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 그 다음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저당권. 그러면 이 채권을 파는 겁니다. 채권을.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연말에 이렇게 1억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년 연말에. 근데 지금 현찰이 너무 필요하다. 너 혹시 이거 9천만 원에 사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병이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자라든지 다 고려해봐가지고. 그래, 나 여기 돈 있으니까 얘한테 9천 주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얘한테 가서 1억 받으면 되겠죠. 1억 받으면 된다.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까지 같이 받으니까 이 부동산은 10억짜리니까 어차피 변제 안 해주면 그냥 실행해가지고 매각대금에서 자기 거 먼저 받아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을이 요 채권을 팔고 병한테 채권을 팔고 저당권을 넘겨주게 되면은요, 이때는 요 반쪽짜리 동그라미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병한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했다는 겁니까?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처음에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반쪽 빼줄 때는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로 떼보면 결국에는 1번 해가지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요게 등기가 되게 되고, 팔고 얘한테 저당권을 넘겨줘야 얘가 또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번호는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을의 1 해가지고 병한테 을의 저당권이 이전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이라는 단어와 설정이라는 단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전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 그러나 설정은 어떻습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떼줘가지고 넘겨주는 거. 요거를 이제 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 변동의 유형. 이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권리 변동의 모습.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취득, 변경, 상실 얘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용어들 깨달으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리 변동 중에서 어떤 게 있나요? 취득이 있죠. 요즘요, 수강생분들이 많이 젊어지셔가지고 과거와 달리, 과거에 강의할 때는 제가 가령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모험 영화들 있죠. 모험 영화들. 세계 막 곳곳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험 영화들을 보게 되면 태국이라든지 그쪽 가가지고요,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쟁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를 열어보고요, 기겁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숭이 머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한 11년 전에 강의할 때는요, 그냥 이것만 들어도요, 원숭이 머리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강생들이 많이 젊어져가지고 영화 이야기하면 그 영화 제목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뭐 레이더스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제목을 모르시고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숭이 머리도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 머리를 요리하는데 원숭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이거라고 요리 못할 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취득은 일단 도문자만 한번 따보면 원승, 이설, 특포 이렇게 됩니다. 원숭이 머리를 요리해주는 이 음식점에서는 원숭이 혓바닥까지 요리를 해주고, 다음 요즘은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포장까지 해준다. 이게 권리취득의 유형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각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원은 뭐냐면 원시취득. 원시취득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제가 건물 어제 신축해가지고 보전 넣겠다고 그랬죠. 건물 신축. 결국에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이게 바로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원시취득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어떤 했냐면 건물 하나 지었더니 싱싱하고 따끈따끈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어떤 부담이나 제약,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당권 같은 거 설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처음 지은 건물에는 없죠. 네, 이게 바로 원시 취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승계 취득은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해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승계받는 겁니다. 승계받는 거. 그런데 승계 취득 속에는 뭐하고 있다고요? 이설이라고 적어져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전적 승계. 설이 뭐냐면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간다. 권리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간다. 요게 이전. 설정은 뭡니까? 권리의 일부만 떼서 넘겨주는 것. 완벽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다가 애한테 이렇게 반쪽 떼주고 자기 거 동그라미는 반쪽으로 쪼그라들여 버리는 거. 요거를 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전적 승계는 테이크아웃 해야 되니까 특포 하게 되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책 앞에 이 부분이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냥 책 보지 마시고 같이 그냥 이야기로 쭉 가고 다음 시간에 요 부분들 같이 책으로 한번 보면서 가볍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승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아마 지금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는 물건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다 하나씩 취득하지 않으셨습니까? 핸드폰에 대한 매매 계약, 책에 대한 매매 계약, 하나씩 가져가는 거, 취득하게 되는 거. 이게 특정 승계.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면 포괄이란 뭡니까? 한 방에, 한 큐에. 한 큐가 무슨 말인가? 여성분들은 그냥 모르신 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방에. 그래서 굳이 이거를 동그라미로 그리게 되면 조금처럼 하나씩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동차도 하나 가지고 계셨고요.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셨고 토지도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독자인 아들만 있으면 그게 한 방에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 한 방에. 요거를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그리고 이게 바로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 자체는 저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용어 자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상속인, 피상속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속인, 피상속인 요게 당연히 처음 들으면 이게 누굴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별로 적절치는 않으니까 오늘 내지 다음까지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피를 질질 흘리시는 분은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버지. 피를 질질 흘리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피상속인. 그 다음에 아들이 상속인. 이렇게 부른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고 적었지만 앞으로는 만약 아버지를 갑이라고 적으면 조금 전에는 갑을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아들은 을이라고 적지 않고 갑 다시라고 적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속이 나오게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다고 봐버리면 됩니다. 똑같다고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수험상의
의미이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권리 변동의 유형 중에서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변경. 이제 변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변경은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단어에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갑이 을한테 물건 팔고 소유권 넘겨줘 버리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요, 조금 전에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리면 그 전에는 완전한 동그라미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동그라미는 반쪽으로 쪼그라든다고 그랬죠. 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적 변경. 양적 변경. 요거는 설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에서 반쪽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게 양적 변경.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 변경.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면 되겠지만 다른 시험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적 변경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한테 자, 자동차를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면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게 하면 둘 간에는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우리가 증여자, 그 다음에 을을 수증자. 자, 요렇게 자동차를 준다는 요 계약을 요렇게 4월 1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했다. 그러면 요 증여 계약이 원인이 되어서 을에게는 갑한테 너가 약속한 거 지켜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동차 약속대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라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자, 그런데요. 갑이요. 을한테 안 주고 5월 1일 날 병한테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다. 그러게 되면 갑하고 을의 이 증여라는 법률관계 또는 증여에 따라서 발생했던 이러한 법률관계는 그냥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존속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존속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서 여전히 존속하느냐? 질적 변경. 조금 전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죠. 자동차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손해배상.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물건 받는 권리였고 요거는 돈 받는 권리. 돈 받는 권리로 바뀌어가지고 요 증여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질적 변경.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질적 변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이렇게 X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을은요 Y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요. 을은 갑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간에는 어떤 계약이 체결되느냐? 교환계약. 그래서 우리 민법 596조에서 당사자 쌍방이 양쪽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은 효력이 생긴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교환 계약이 원인이 돼가지고 양 당사자들은 각각 의무와 권리,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일단 갑의 의무부터 보죠. 갑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을은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켜야 되니까 Y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 의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권리도 가지고 있죠. 을은 갑에게 X 건물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여기 갑은 당연히 Y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권리. 요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가정은 4월 1일 날 교환 계약할 때에는 똑같이 1억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X 건물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X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는 애가 현찰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1억 5천을 준다라는 병과 5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했다. 그리고 받은 돈은 매매 대금은 1억 5천을 받았다. 1억 5천을 받았다. 자, 그러면 원래 지금 갑은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했는데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령 지금 굳이 그림으로 따져보면 갑에서 2번 병 앞으로 요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금 되어 있죠.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이 병한테 다시 사고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그럼 자 여기 떠나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갑이 원래 부담했던 이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해졌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가능해졌다. 이런 걸 그린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불가능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갑이 병한테 팔아가지고 등기 넘겨줬죠. 그리고 나서 지가 다시 사가지고 그걸 을한테 약속을 지킬 놈 같으면 애초부터 이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내지는 사회관념상 갑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갑의 을에 대한 X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해졌다. 그 말은 을은 갑에게 요 X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둘 간의 교환 계약은 끝났는가? 존속하는가? 존속한다. 방금하고 똑같죠. 요게 물건 받을 것이 뭘로 바뀌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질적 변경이 일어나서 교환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얼마를 달라고 한다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1억 5천. 이 1억 5천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보배상. 원래요, 손해배상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올해 시험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보배상이란 말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건 다시 말하면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배상. 요 건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 대신 돈을 줘야 되니까
얼마를 줘야 한다는 겁니까? 1억 5천을 줘야 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갑은 을한테 Y 건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갑은? 다시 말하면 을이 갑한테 1억 5천을 받기 위해서는 요 건물 줘야 되는가? 줘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이 교환 계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나요? 존속한다. 어떻게 돼서? 물건 받을 것이 돈 받을 것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이제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돈 받을 것으로 바뀌어서 존속한다. 존속한다. 요걸 뭐라고 하느냐? 질적 변경. 질적 변경.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까지만요. 을은 갑에게 1억 5천만 원만 1억 5천 요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천만 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 법률관계가 존속하니까 요 건물을 얘한테 넘겨주고 물건 받을 것 대신에 1억 5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억 5천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받으려면 일단 전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교환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의무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처럼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해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민법에서 546조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채무자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채무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준다.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느냐? 요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계약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손해가 얼마가 있습니까? 5천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억 5천을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요. 을은 여전히 Y 건물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요거를 청구할 때는 소유권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해제를 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5천만 원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고 우리 민법 조문이기도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게 우리 민법 551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십시오. 투자 잘했죠. 잘했는데 이 녀석 때문에 그대로 이행됐으면 얘는 5천만 원의 이득을 봤을 텐데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게 됐다. 손해를 보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쉬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항상 강의라는 게 그렇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복잡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한 최소한 10번은 그릴 겁니다. 이 부분이 해제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법 총론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없이 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손해배상. 하나는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요걸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1억 5천짜리 손해배상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그 정도 일단 봐두시고요. 잠깐 쉬시고 요 단어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